경이야, 내가 이렇게 너를 딸처럼 아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구나.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지.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집에 오는 날이면 숨이 막혀요. 이 집이 어머님 집입니까? 내가 나를 짐처럼 여긴다고? 그래, 이젠 나도 너한테 아무 기대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봐.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을 거야.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딸이 아니라 어머님이 기대를 쏟아붓는 도구일 뿐이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67세 김미숙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참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이해하면서도 오해하게 되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근처 수성못을 산책하는 게 일과예요. 연보라빛 새벽 하늘 아래 수면에 비치는 물그림자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들꽃과 매일 아침 산책하는 길이 제 일상의 작은 행복이랍니다. 우리 가족 얘기를 해야겠네요. 남편은 퇴직 전까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이었던 사람이라 지금도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 수포자 탈출 비법을 알려주시느라 매일 열심히세요. 아들 성민이는 40살에 방송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 경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5살 손자 준우는 저희 부부의 삶의 낙이에요. 준우가 할머니, 하고 부르며 달려올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답니다. 오늘은 제가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그 설렘 가득했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2017년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필 때였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가득할 때쯤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성민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우리 성민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거든요. 돌이켜보면 어릴 적부터 달랐어요. 3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고 5살 때는 이미 고학년이 풀만한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냈죠.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만큼 아이는 외로워 보였어요. 유치원에서도 혼자 블록 놀이만 하고 초등학교 때도 쉬는 시간이면 도서관으로 달려갔죠. 중학교 때는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게 취미였고요. 어머니, 이번에 제가 만든 로봇이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며 보여주던 상장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고등학교 때는 더했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고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하고 머리는 좋은데 마음을 나누는 건 서툴렀죠. 20살이 될 때까지 연애 한 번 못 해본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연구실에만 있더니 대학원까지 진학했어요. 주변에서 김 선생님, 아들이 천재네요. 라고 할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가 과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다 방송국 작가가 되고 나서야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민이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나 봐요. 그러더니 마침내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경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요. 어떤 아이일까? 우리 아들과 잘 맞을까? 성격은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야 잠이 들었죠.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어요. 성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된장찌개에 넣을 재료도 정성스레 손질했어요. 상차림을 하면서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끓여두었던 육수도 3번이나 맛을 봤을 정도로 긴장됐죠.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경이라고 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단정한 하늘색 원피스에 깔끔하게 묶은 생머리 그리고 맑은 눈빛까지. 첫인상부터 참 마음에 들었어요. 경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고왔던지. 어머님, 성민 오빠가 저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어요. 항상 어머님 덕분에 이만큼 자랐다고요.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경희가 성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성민이 숟가락질에 맞춰서 수저를 드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죠.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행복했어요. 경희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칭찬을 해주었어요. 어머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된장찌개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성민이를 서재로 부르자 저는 경희와 둘이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이미 경희를 받아들인 상황이었죠.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눈 녹듯이 미세한 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달까요. 첫 번째 신호는 제가 며느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을 때였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했거든요. 김치에 멸치볶음, 장조림, 생선조림까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찾아갔어요. 경희야, 어머니가 반찬 가져오셨어. 전처럼 활짝 웃으며 들어섰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 식구 둘뿐인데 이렇게 많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다 못 먹었는데. 분명 친절한 말투였는데 가시가 있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전에는 어머님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라며 좋아하던 아이가 그때부터였을까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더구나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는 더 눈에 띄게 변했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하기에 얼마나 기뻤던지. 첫 손주를 위해서 매일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삼계탕에 전복죽, 미역국까지. 제가 성민이 가졌을 때 먹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었죠. 어머님, 요즘은 임신했다고 이런 거 안 먹어요. 영양제로 충분해요. 그리고 전복이랑 닭고기는 알레르기 반응 검사도 안 해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쓰라렸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그 마음도 모른 채 영양제 얘기를 하다니.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며느리의 입덧이 심할 때였어요. 제가 입덧에 좋다는 레몬차를 끓여갔더니 어머님, 저는 레몬 향이 역해요. 이런 거 사오시느라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 매일같이 며느리 집에 갔어요.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며느리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아기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육아책 많이 읽었고 산후조리원에서 다 배웠어요. 게다가 손자를 돌보는 방식을 두고도 자주 부딪혔어요. 제가 손자를 안고 있으면 어머님, 그렇게 안으시면 안 돼요. 아기 목 디스크 올 수 있대요.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젖병 물리시면 안 돼요. 수유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머님, 아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기도 다 알아듣는데요. 감정 발달에 안 좋대요.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모두 간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손자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는 어머님, 제가 만든 이유식이 있는데 왜 다른 걸 먹이세요? 요즘은 천연 재료로만 만든 이유식을 먹여야 한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성민이 키울 때는 정성껏 만든 이유식이면 충분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기가 낮잠 자야 할 시간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뜸해졌어요. 며느리 집에 가는 게 전처럼 설레지 않더라고요. 매번 가서 지적받고 거절당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손자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전화라도 했죠. 경희야, 잘 지내니? 아기는 어때? 네, 잘 지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짧고 건조한 대화가 전부였어요.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추석 즈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며느리 집에 가구를 선물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 가구를 고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성민이가 이사할 때부터 눈여겨봤거든요. 며느리 집 거실이 좀 비어 보여서 식탁 세트라도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취향도 있을 테고 집 분위기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 동안 이곳저곳 가구점을 돌아다녔어요. 백화점에서부터 가구 할인 매장까지. 그러다 마침내 괜찮은 걸 발견했을 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희야, 시간 되면 잠깐 나와 볼래? 내가 보여줄 게 있어서. 며느리와 함께 가구점에 갔어요. 북유럽 스타일의 원목 식탁 세트였는데 며느리도 마음에 들어했어요. 어머님, 이 식탁 세트 정말 예쁘네요. 자연스러운 나무 결이 저희 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구매했죠. 배송은 다음 날로 예약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틀 뒤 갑자기 배송 기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방금 받으신 가구를 반품하신다고 해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착오가 있나 싶어서 성민이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경희가 집이 좁아서 그런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뭐한 짓인가 싶더라고요. 며느리가 직접 고른 가구인데 왜? 갑자기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 즈음에는 다른 일도 있었어요. 제가 손자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였죠. 다른 아이 엄마가 저를 보더니 할머니세요? 준우 할머니신가요?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네, 시어머님이세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어머님이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가슴을 찔렀어요. 마트에서도 우연히 마주쳤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고도 모른 척 다른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 어머님이셨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분명 제 눈과 마주쳤는데 일부러 피한 게 분명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그 주에 있었던 가족 모임에서는 며느리가 자기 친정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기 키우는 데는 절대 간섭 안 하세요. 필요할 때만 조용히 도와주시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저를 겨냥한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변화는 SNS에서도 느껴졌어요. 전에는 자주 태그해주고 같이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요즘은 친정 식구들과 찍은 사진만 올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로서 질투심이 난다고 하면 우습겠지만 솔직히 서운했어요. 저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남편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라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그 따뜻했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죠. 마침내 모든 감정이 폭발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버이날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이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일주일 전이었죠. 어머님, 이번 어버이날에는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요리 배운 것도 있고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화해의 의미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꽃집 아주머니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예쁘게 포장도 해달라고 했죠. 게다가 며느리가 평소에 갖고 싶어하던 브랜드 향수도 선물로 샀어요. 그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왠지 발걸음 소리가 늦어지더라고요. 보통 때는 바로 나오던 며느리가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는 머리도 안 빗고 추리닝 차림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희야, 오늘 저녁 먹기로 했잖니? 그제서야 며느리가 생각났다는 듯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맞다.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래도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경희야, 이거 받아. 너 주려고 샀어.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건넸죠. 며느리는 꽃다발을 받아들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거 사오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며칠 있으면 시들어서 버려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향수를 꺼내려다가 도로 가방에 넣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뭘 더 줘봤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적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제가 장을 못 봤네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그리고 꺼내온 건 제가 며칠 전에 해다 준 반찬들. 그것도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운. 밥도 완전히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경희야, 밥이 너무 차고 딱딱한데? 어머님, 이가 약해지셨나 봐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하죠. 물 말아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경희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니? 며느리도 폭발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왜 저희 생활에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매번 반찬을 핑계로 오셔서 이것저것 지적하시고. 어머님은 제가 딸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전 어머님 딸이 아니에요. 며느리일 뿐이라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맞아요. 전 어머님 딸 아니에요. 이제는 제발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친딸처럼 생각했던 제 마음이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거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겠다. 이제 다 알겠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도저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보면 또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도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미수가 시집살이가 쉽디야? 너도 며느리고 나도 며느리였어.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했어.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 구시대적으로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 애썼어요. 당신도 준우 엄마도 다 잘하려다 그런 거야.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풀어보자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자 생각이 났고 저녁이면 성민이와 경희는 잘 지내나 걱정되고 며느리 집을 나서면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익십만 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죠. 도저히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 몰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문자답을 했죠. 잠들기 전마다 과거를 돌이켜보았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부터 매 순간 제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죠. 정말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반찬을 해다 주면서 냉장고를 들여다본 것, 손자 육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낸 것, 집안 청소가 안 되어 있을 때 걱정스러운 말을 한 것, 이런 게 다 잘못이었을까요? 아들은 계속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경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어머니, 저희가 찾아뵐게요. 특히 힘들었던 건 주말이었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손자가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해서 그 정적이 오히려 귓가를 울렸죠. 동네 마트만 가도 추억이 있었어요. 이 과자는 손자가 좋아하던 거. 저 코너에선 며느리와 장을 본 적이 있었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너무 마음 쓰지 마. 시어머니 노릇이 원래 그런 거야. 이제는 우리가 물러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전 그게 싫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정의되는 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특별했잖아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서운했나 봐요. 밤이면 창가에 앉아 며느리네 아파트를 바라보곤 했어요. 13층, 저 불빛 하나가 우리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사는 곳.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네요. 점점 일상이 흐트러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설치고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리도 하기 싫어졌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아픈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겠죠. 미운 정도 없는데 고운 정만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 서운하고 더 마음이 아팠나 봐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하나 무너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테니까요. 조금씩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가는 동안 저희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달력이 3장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오후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분홍색 보자기를 든 채 서 있었거든요.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없이 보자기를 내밀더니 돌아서려 했죠. 그 모습이 왠지 짠하더라고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성스레 담겨 있었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멸치볶음은 제가 하던 것과 똑같은 간이었어요.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신경을 썼을지 며느리의 마음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가 늘 하던 방식 그대로 반찬통을 정리해 온 거예요. 김치는 파란색 통에, 나물은 초록색 통에, 심지어 반찬통 밑에 키친타월을 깔아둔 것까지. 그동안 며느리가 제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며느리가 왔어요. 이번에는 육개장이었어요. 제가 남편 생일 때마다 꼭 끓여주던 그 비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맛이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제육볶음, 그 다음 날은 갈비찜.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해 왔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된장찌개 국물이 보자기를 적신 걸 발견했어요. 분명 며느리도 알았을 텐데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가져다 준 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다음 날은 국물 받침도 함께 준비해 왔더라고요. 열흘째 되던 날도 어김없이 며느리가 또 왔어요. 이제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며느리인 줄 알 수 있게 됐죠. 그날도 평소처럼 보자기를 내미는데 저는 며느리의 손목을 살며시 잡았어요. 경희야, 처음 입을 열었을 때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밥 먹고 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을 정성스레 그릇에 담았어요. 밥을 푸면서 향긋한 쌀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가득한 채로 밥을 먹으면서 문득 며느리의 손을 보게 됐어요. 가스불에 데웠는지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있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희야, 솜씨가 늘었구나.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화가 나서 어머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찬을 만들면서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너무 조급했나 봐. 내 마음을 더 이해하려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머님, 아직도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 반찬을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이제는 매주 목요일이면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 만드시고, 손자 돌보시고, 집안일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게 사랑이었는데, 나도 내 마음을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젊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봐.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너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제 반찬을 기다리면서도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하시면 쉬세요. 라고 걱정해 주죠. 저도 달라졌어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조심스레 조언을 하게 됐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요리 교실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요리 교실 데이트.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새로운 요리를 배우러 가요. 서툴지만 함께 만드는 음식이라 더 특별하죠. 손자도 무럭무럭 성장했어요. 이제는 외할머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면 빙그레 웃게 돼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만났거든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따로따로 장을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어머님, 우리는 저렇게 안 지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손자와 함께 할머니표 쿠킹 클래스를 열어요. 며느리는 퇴근하고 와서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보며 역시 어머니랑 우리 아들이 만든 음식이 최고예요. 하면서 행복해하죠.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기까지. 이제는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가끔 며느리가 물어보곤 해요. 어머님, 그때는 정말 절 미워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미운 게 아니라 서운했던 거지. 그만큼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다는 거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쩌면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힘드신 분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이해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숙명인가 봅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 보면 분명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행복한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는 제 딸이자 친구가 되었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가족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어머니라는 것.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낡아빠진 밭에 집착하면서 저희 발목 잡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어머님도 좀 내려놓으셔야죠. 낡아빠진 밭? 내가 감히 그딴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니? 내가 이 밭에서 뭘 잃고 뭘 지켰는지 내가 알긴 해. 엄마! 그렇게 감정만 내세워서 계속 버티시면 저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진짜 집도 밭도 다 날리면 그땐 뭐라고 하실 건데요? 재민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긴 하니?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밭을 돈 몇 푼이랑 바꾸자고 말하는 게 제정신이냐? 어머님,
솔직히 지금 이 밭을 붙들고 있는 건 어머님 욕심이에요.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님 혼자만을 위한 거잖아요? 욕심이라고? 그래, 차라리 너희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서 돈으로 바꿔 먹고 잘 살아봐. 하지만 평생 내 얼굴 보러 오지 마라.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고창에서 감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68세 임정순입니다. 저에게 감나무 밭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심고 가꾸며 우리의 삶과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새벽을 맞이하면 차갑게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감나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오늘도 잘 견뎌보자. 너도 나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감나무는 제 친구이자 때론 제게 가족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큰아들 재민과 며느리 수연의 집을 찾아갔던 일이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골라 담은 감 상자, 그 상자는 손에 들려 있었지만 사실 저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는 게 신뢰가 되진 않을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애들이 반가워하겠지? 현관문 앞에 선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열리자마자 마주한 수연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감 상자를 힐끗 보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귀에서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계속 울렸고 손에 든 감 상자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백 번 스스로를 탓하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서 떠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애들에게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우리 가족은 이제 끝난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떠오르는 건 닫힌 문 앞에 홀로 서 있던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감나무 밭을 처음 일구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작은 땅을 사들여 스스로 나무를 심었고 그의 등에는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고 흙은 단단했지만 남편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감나무가 우리 가족의 미래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애들도 크고 우리도 편해질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이건 우리가 함께 심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거친 손은 때론 부드럽게 흙을 다지고 때론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놀아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아이들도 이 밭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큰아들 재민이는 아침마다 엄마, 오늘 감 많이 따요. 라며 앞장을 섰고 저녁이면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죠. 엄마, 이 나무에 감이 제일 많아요. 내가 따볼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 승민이는 더 어린아이답게 장난이 많았습니다. 엄마, 내가 감 다 먹어버리면 농사가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웃던 아이의 얼굴을 보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승민이는 남의 나무에서 몰래 감을 따왔다가 남편에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남편은 승민을 혼내면서도 마지막엔 꼭 껴안고 말했죠. 너도 감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감이 익는 것처럼 너도 인내해야 돼.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감나무 밭은 여전히 우리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명절날이면 아이들이 모여 밭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이 진짜 많아졌어요.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잘 키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모든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 무심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텅 빈 밭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이 밭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감나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나무에 스며들어 새싹으로 돋아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때 저는 오롯이 나무에 기댔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이 떠난 뒤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큰아들 재민이는 회사 일로 바빠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엄마, 이번엔 못 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 차가운 말은 제게 기다림을 미루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아들 승민은 호주로 떠나버린 뒤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주 가끔 오는 안부 문자가 엄마, 잘 계시죠? 다음에 꼭 갈게요. 로 끝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버티며 감나무 밭을 지키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명절날 빈 밥상 앞에서 눈물 삼키며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서럽고 무거운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나무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견디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손을 얹으면 그 흔들림 속에서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지만 결국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아무도 없던 밭에서 혼자 나무를 돌보고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모습을 상상하던 그날들을요. 저는 그렇게 제 삶을 감나무에 걸고 아이들의 추억을 간직하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 밭을 단지 하나의 돈벌이로만 보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나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신다면 따뜻한 위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칠 전 큰아들 재민과 며느리 수연이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며 찾아왔을 때 저는 아이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러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냐.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네. 저는 허둥지둥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아이들 얼굴을 보니 어딘가 굳어있는 표정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재민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 말투는 낯설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부탁을 하려는구나 싶어 저는 얼른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요즘 사업이 조금 힘들어서요. 엄마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리며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아닌데 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 농장을 담보로?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밭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군 우리 가족의 터전이었고 아이들이 뛰놀며 자란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재민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이 밭은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야. 내가 혼자 남아서라도 지켜야 하는 곳이고.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 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더 크게 키우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더 큰 수익이 나면 엄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효율? 내가 효율을 말하다니? 이 밭을 돈으로 계산하려 드는 거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끝을 붙잡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효율? 내가 말하는 효율이란 게 내 아버지가 흘린 땀, 그리고 내가 혼자 남아 지켜온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흔들렸지만 재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연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어머님께 맡기지 않고 저희가 더 잘 운영해 보려고 해요. 어머님께서도 이젠 조금 내려놓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차오르다 결국 떨어졌습니다. 내려놓으라고? 내 삶의 전부를 넌 그렇게 말하면 다인 줄 아냐? 저는 수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말하는 효율이란 게 가족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니? 그럼 내가 병원에 혼자 갈 때, 명절마다 혼자 밥 먹을 때는 어디 있었니? 너희는 그때 내게 가족이라는 말을 했니?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수연은 한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재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얽힌 감정을 끌어안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 밭을 포기하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지킬 수 없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고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야. 그날 밤, 저는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밭 위로 떠오른 달빛이 감나무를 비추는 것을 보며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나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재민과 수연이 다시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보다는 뭔가 결정을 강요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거니? 제 말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구체적인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이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하면 이 밭의 가치도 더 올라가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강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혼자서 힘드셨잖아요. 이제 이 밭을 저희에게 맡기시면 어머님은 조금 더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끝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이걸 맡기라는 거야? 내 삶의 전부를 단지 종이 조각 몇 장으로 바꾸라는 거야? 제 속마음이 흔들리면서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이걸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준비한 거니?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걸 위해 나를 설득하려는 거니? 그 순간 재민이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엄마가 이 밭을 고집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재민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짜증과 조바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아들이 맞나 싶어 마음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재민아, 이 밭이 내게 뭐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내 아버지와의 시간이고 너희가 어린 시절 웃으며 뛰어놀던 추억이야. 그걸 효율이니 투자니 하는 말로 바꾸자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니? 재미는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며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시대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 잃게 돼요. 저희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보세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려던 감정이 마침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치밀어 올랐습니다. 효율? 효율이라고? 내가 말하는 효율이 내 아버지가 흘린 땀과 내 모든 삶을 바쳐 지킨 이 밭을 돈 몇 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재민과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밭에서 너희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아버지가 새벽부터 땀 흘리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내가 이해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수연이 제 말을 끊으며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님께서 이걸 내려놓으시면 저희도 가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예에 바른 듯했지만 그 속엔 이 상황을 끝내려는 단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고여 말을 잇기 힘들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밭은 내가 함부로 효율을 따질 대상이 아니야. 이건 내 삶이고 내 아버지와 내가 남긴 유산이고 너희가 어릴 적 뛰어놀던 공간이야. 그런 곳을 내가 어떻게 돈 몇 푼에 바꾼단 말이냐? 제 말을 들은 재미는 고개를 떨구고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확실히 전해야 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야. 누구도 이 밭을 내 손에서 가져갈 수 없어. 이건 내 삶을 지키는 거니까. 그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몸은 지쳤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지키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작은 아들 승민이 호주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승민의 이름을 보자 손가락이 떨려 전화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혹시 재민이랑 같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승민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아이의 목소리가 참 반가웠지만 마음 한편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사실 속은 이미 눈물바다였습니다. 승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농장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다고요. 엄마, 내가 형도 설득해 볼게요.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 그래도 이 아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한참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승민아, 내가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니 고맙다. 엄마는 그냥 이 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아무것도. 승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형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꼭 바로잡아 볼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승민아 고맙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승민이 직접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찾았습니다. 밭에 들어선 승민은 한동안 감나무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승민은 감나무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형이랑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릴 때 이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엄마가 우리를 혼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때 여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엄마도 다 기억해. 그래서 이 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야. 너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겠니? 승민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형이랑 다시 얘기할게요. 이 밭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엄마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형도 알게 해야죠. 그리고 며칠 후 승민은 재민을 설득해 결국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재민은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멈춰 서 있던 재민이 천천히 제 앞에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재민이를 껴안았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내가 힘든 것도 다 알지만 엄마한테 이 밭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어. 재민은 제 어깨를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엄마가 이 밭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큰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많겠지만 아이들의 진심이 닿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감나무 밭을 돌아다니며 나무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내가 나를 지켰듯이 나도 너희를 지켰어. 이제 우리 모두 괜찮아질 거야. 별빛 아래서 나무는 여전히 흔들리며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때마다 감나무 밭으로 나섭니다. 붉게 물든 감이 가지 끝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만지며 눈을 감으면 그 나무들이 제게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잘 버텼어. 내가 우리를 지켜줬으니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아이들과의 갈등은 아직도 가슴 한편을 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재민이의 마지막 사과와 승민이의 진심, 어린 위로를 떠올리면 그래, 우리 가족도 천천히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들이 저를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그걸 풀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아이들 역시 저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승민이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에 농장에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잘 지키세요. 저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으로 남겨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이 밭을 잘 지킬게. 재민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농장은 괜찮아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 수연도 어색하지만 이젠 명절에 얼굴을 비추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도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구나 싶어 안도합니다. 감나무 가지를 만지며 저는 가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여보, 이 나무가 우리 가족의 미래야.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이 밭은 결국 저를 지켜줬고 아이들과의 추억을 지켜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끔은 속이 상해도 원망이 차올라도 결국은 다시 손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서로가 다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도 제가 지켜야 할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요. 감나무 밭은 제 삶의 축소판입니다. 힘들게 땅을 일구고 나무를 심어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난 이 나무들은 저와 닮아 있습니다. 상처 입은 가지도 있고 너무 무거워 부러진 줄기도 있지만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라나 붉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이 나무를 지킨 것처럼 나도 내 삶을 지킬 수 있어. 여러분은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혹시 저처럼 상처받고 갈등을 겪으셨던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감나무 밭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